나 오늘 연이가 안 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엄매를 좀 볼 거더라고. 아마 오늘만 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만. 아니면 시험 전에. 아 근데 너네가 생각해보니까 이 저기 독서랑 엄매 치는 날짜가 엄매를 좀 빨리 치더라고요. 맞죠? 이씨. 엄매 12일날, 독서 15일날. 자 그래서 일단은 엄매 문장 그 다음에 중세국어 그 다음 맞춤법인데 문장은 별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문장 모르면 좀 문제 있다. 그래서 개념을 아마 모르지는 않을 거고 그 유형을 좀 낯설게 느껴서 틀리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그리고 문제 풀면서 내가 몰라서 틀리는 게 문장은 하나로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개념부터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죠? 문장 그냥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 알겠지? 아는데 틀려야지 정상인 거야. 그냥 아는데 틀리게 만들어져 있는 게 문장 파트고 수능에서도 문장에서 보통 이제 아는데 틀리게 만들죠. 그래서 아는데 틀렸으면 괜찮아. 그럼 내가 이제 반성하면서 이런 유형도 나올 수 있구나를 보면 되는데 모르겠다라고 하면 문제야.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알겠죠? 문장은. 그래서 모르겠다라는 게 나오면 일단 개념부터 좀 공부를 하는 걸로 본인이 좀 잡아야 돼. 그리고 중세국어는 좀 이제 평소에 좀 잘 안 하다 보니까 아마 1년 전에 여러분 그랬을 텐데 기억이 좀 안 날 가능성도 좀 있죠. 네. 그래서 중세국어 좀 보고 그러니까 맞춤법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글 맞춤법 1학기 때 시험 쳤니? 쳤었어. 1학기 때 했겠지 아마. 많이 오래됐네. 1년 반. 자 그리고 그 수능 혹시 봤습니까 여러분들?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 나도 못 풀어봤는데 너무 궁금하게 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예 손도 못했거든.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그거 나왔다더만 칸트의 인격동일설 맞죠? 그리고 수능이 하루 종일 칸트였다며. 국어에도 칸트 나오고 영어에도 칸트 나오고 저기 사탐하는 애들 사회에서도 칸트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칸트 인격동일설. 근데 그거 연계율 꽤 높게 나왔던데 슬쩍 읽어봤는데 원래 그 정도로 연계 안 되는데 보니까 이 칸트 입장에서 인격이 동일하다는 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연계를 꽤 많이 시켜서 얘기를 했더라고. 다른 지문은 보니까 연계 그냥 진짜 그냥 향만 나게 그냥 향만 입혔던데 다른 지문들은 어차피 여러분들 이번 시험 보면 대부분 다 들어가는 지문이었던 걸로 내 기억하는데 아마 중간 기말 때 다 수특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수완에서 독서가 나왔던 건 없는 걸로 기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 중에서 아마 다 나왔을 텐데 진짜 두 개는 나머지 두 개는 하나 그거였어요. 담보 물건 그 담보 채권 관련돼 있는 거였어요. 그것이 기말 안 들어갔던 거 보니까 거기에 맞죠? 열심히 했는데 하여튼 담보 채권 나왔는데 거의 그냥 다르게 나온 것 같은데요. 거의 그냥 향만 나게. 나중에 여러분들 주말 끝나고 나서 시간 되면 한번 그 인격 동일서 그 부분 한번 풀어보세요. 얼마나 좀 체감이 되는지. 원래 독서는 연계 체감 잘 안 되죠. 자, 그래서 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다운되는 동안 이거 문장 부분 그냥 간단하게만 좀 보자면 문장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냥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는데 틀려. 낚시야. 맞죠? 자 근데 문장에서 그럼 낚시를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뭘까요? 생략된 문장 성분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할머니 댁까지 모셔드릴게요 라는 문장이 있어. 맞지? 자 그러면 지금 댁 그 다음에 모시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지금 문장이 무엇을 높이는 것이냐 라고 하면은 자 요거는 사실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걸 주체라고 할 수도 있고 객체라고 할 수도 있거든. 개인적으로 나는 주체라고 보는데 이제 이거는 선생님 따라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자 요거는 무조건 객체 높임의 특수한 어휘잖아.
맞죠? 자, 그런데 얘가 어찌됐건 간에 이거는 지금 청자로서 문장에 쓰여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예를 들어서 할머니를 높인다라고 하면 맞는 거겠지. 맞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청자를 높인다라고 하면 틀렸잖아. 그쵸?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문장 성분 있죠? 할머니 를이죠. 맞죠? 할머니를 댁까지 모셔드릴게요가 되는 거잖아. 맞죠? 이게 생략된 문장 성분이 뭐야 지금? 목적어잖아. 그치? 그런데 생략된 문장 성분 쭉 하고 일단 청자가 아닌 건 알겠어. 모셔가. 자, 그런데 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략된 문장 성분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높임법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야. 그냥 그 서술어의 자릿수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사실은 서술어의 자릿수를 물어보는 게 아닌 것처럼 생겼는데 알고 보면 서술어의 자릿수를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똑같은 서술어를 이제 피동문으로 바꾸거나 사동문으로 바꿀 때 필요한 문장 성분의 종류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필요한 문장 성분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그 달라진 애를 생략시킬 수도 있단 말이야. 문장에서. 맞죠? 자, 그래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는 것 같을 때 또는 있을 때 일단 그 생략된 문장 성분을 다 끄집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맞죠? 그래서 다 끄집어내서 문장을 구성하고 거기 안에서 문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체크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부분들만 유의하면 문장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막 크게 문제될 부분 이런 것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요거 시간 표현에서 조금만 유의해야 될 부분만 좀 살펴봅시다.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요거 개념 부분 좀 잠깐 살펴봅시다. 페이지 117페이지. 자, 그래서 요 시간 표현에서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는 부분은 관용 사용어입니다. 얘 왜 유의해야 되는데? 뭐에 따라 달라져서? 품사에 따라, 우리가 품치제도 맞는데, 자, 품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예, 니은 때문에. 또는 는이 붙을 수 없기 때문에. 맞지? 자, 그래서 관형사용어이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에 따라서, 미래는 뭐 쉽죠? 과거는 어떻게 되는데, 니은 붙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던 붙을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동사 좀 미안합니다. 다시. 동사. 니은이랑 그 다음에 던 붙을 수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던만 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동사에서 는이 붙죠. 그 다음에 과거에서는 형용사에서는 니은이 붙는단 말이야. 이 미래시야 사실은 그냥 동사 형용사 상관없이 니을 붙으니까 상관없고. 자, 그래서 우리 운동장에 남은 아이들이라고 하면은 이 남은 이 시제가 뭐가 되는데? 뭐가 돼야 돼요? 민규야, 뭐가 돼야 돼? 운동장에 남은 아이들. 운동장에 남은 아이들 할 때 이 남은 의 시제가 뭐야?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품사 바탕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니은이 동사야. 남다는 동사잖아. 맞지? 이거 이해되죠? 남다가 형용사는 아니잖아. 맞죠? 자, 니은이 동사에 붙어있어. 그럼 시제 뭡니까? 과거야. 맞지? 그래서 운동장에 남은 아이들 할 때 남은은 과거입니다. 과거. 알겠죠? 그럼 현재로 하면 어떻게 되는데? 운동장에 남는 아이들이 돼야지. 이해되죠? 미래로 하면 남을 아이들이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과거입니다. 그래서 관형사용 범위 같은 경우에는 외우세요. 알겠지? 외우세요. 관형사용 범위 외우세요. 자, 그 다음 요거 좀 봅시다. 그 과거에서 동사에 at옷이 있고 그 다음에 asot과 osot이 있단 말이야. 그냥 at옷 쓰는 거랑 asot이랑 osot 쓰는 거 무슨 차이야? 아웃은 단절. 예전에 썼는데 지금은 안 해. 그렇죠. 자, 얘는 단절일 때 쓰는 겁니다. 맞죠? at은 지금 그 행위를 한 과거의 행위를 한 상태가 계속 지속될 때 at과 ot을 쓰고요. asot과 osot은 언제 쓰는 거야? 그때 했고 지금은 단절된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미래 시제 선어말음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잖아. 어떤 의미 있었어요? 수미. 주책 또 의지, 그다음 가능성 그렇죠. 얘를 조금 디테일하게만 나누자면 추측이랑 가능성이 좀 헷갈립니다. 의지는 별로 안 헷갈려. 어차피 뭐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마음 먹은 하겠다라고 하는 건 좀 별로 안 어려운데 추측이랑 가능성 할 때 가능성이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냐 없냐 이루어질 수 있냐 없냐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yes or no로. 자, 그래서 가능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야, 그 정도는 3살배기 어린애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 맞지?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게 가능성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별거 없고요. 진행상이랑 완료상도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좀 외워두세요. 알겠지? 고있다 그 다음에 고있다는 별로 안 어려울 거예요. 요거 아오가다. 빨래가 말라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행형입니다. 알겠죠? 빨래가 말라간다라고 하는 건 진행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오 있다 뭡니까? 완료형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꽃이 피어 있다 라고 하면 지금 내 앞에 피어 있는데요. 진행 아니에요? 아닙니다. 맞죠? 꽃이 핀 상태로 나한테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아오 있다는 완료예요. 완료. 알겠죠? 그래서 표시해 준 거는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헷갈려. 맞지?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자꾸 막 꽃이 피어 있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꽃 그림 그려놓고 막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알겠지? 운동장에 남은 아이들 하는데 지금 저기 창밖에 운동장에 남아있는데 그림 그리고 있지 말라고. 알겠죠? 그러지 말고 그냥 애초에 외우고 있으면 돼. 내가 표시해 준 부분들. 알겠죠? 자, 다음 피동문. 자, 요거 하나만 좀 얘기하자면 뭐뭐 되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피동전미사가 붙은 겁니다. 알겠죠? 되다라고 하는 게 원래 그 피동 전에는 뭐였냐면 뭐뭐 하다야. 뭐뭐 하다. 사용하다, 가결하다. 맞죠? 자, 근데 이걸 피동으로 바꾸면 하다가 되다가 되는 거란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뭐뭐 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어떤 보통 체언 뒤에 많이 붙죠? 어떤 단어 뒤에 붙어가지고 얘를 동사로 바꿔주는 거거든. 맞죠? 우리말에서 품사를 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건 전미사밖에 없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하다, 되다, 거리다, 뭐 등등등 이런 애들 전부 이제 접사, 뭐뭐 시키다 이런 것들이 전부 접사죠, 접사. 자, 그래서 피동 전미사가 붙은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파생적 피동문, 그러니까 단형 피동문에 해당합니다. 장형 아니야, 알겠죠? 대단한. 근데 보세요. 아어지다랑 개되다는 동사적이야. 개되다. 맞죠? 얘는 동사적 피동문이에요. 그렇죠? 뭐뭐 하 개되다는 동사적 피동문. 그냥 뭐뭐 되다 띄어쓰기 없이 쓰면 걔는 파생문. 파생적 피동문. 자, 그 다음에 요 파생적 피동문 같은 경우에 피동문 같은 경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흔히 이제 이중 피동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이중 피동에서 보통 여러분들이 낚시하는 유형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원래 어간에 이 히리기가 붙어 있는 경우, 그림을 그리다 할 때, 맞죠? 얘는 이 히리기 아니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제 유형으로만 따지자면 원래 어간의 끝에
이, 기가 있는 경우 아끼면 안 돼. 그냥 얘는 원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밝히다 이러면 밝히 할 때 희는 원래 있는 거야. 원래는 박다에서 나온 게 맞지만 걔는 뜻이 달라져가지고 밝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동사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밝히다 할 때 희가 있으니까 거기에 밝혀졌다, 아워지다를 붙이면 얘는 이중피동이 아니야.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데요? 아까 밝히다랑 비슷한 형태처럼 사동정비사가 붙고 나서 지다가 붙는 경우는 이중 피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대체로 얘가 이중 피동이냐고 물어보는 문제 더 이상 안 나와, 여러분들한테. 알겠죠? 그게 아니라 이중 피동 사이에 이중 피동 아닌 거 찾으라고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알겠죠? 왜냐면 얘 뭐 기본형 다 찾아가지고 써봐야 돼요. 맞지? 그래야지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단 말이야, 근거를. 자, 그래서 이제 이중 피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체로 이런 것들 좀 많이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놓으면 좋겠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요 피동문 만들 때요, 여러분들 형용사를 피동문에 피동사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자, 그러면 아우지다를 붙여서 만들 수 있어, 없어? 노랫소리가 작아지다. 돼, 안 돼? 나 표현 자체인데 작아지다란 말 쓸 수 있잖아, 우리가. 맞지? 근데 얘가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형용사가 아워지다고 붙으면 뭘 나타내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죠. 피동은 아닙니다. 자, 근데 그건 있죠. 예를 들어서 울타리를 높이다. 이러면 이는 뭐야? 사동정비사란 말이야. 맞지? 자, 형용사에 사동정비사 붙는 거 가능합니다. 맞죠? 그러면 형용사에 사동정비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이 사동사에는 저기 뭐냐, 아워지다가 붙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합니다. 왜? 동사가 됐잖아. 맞지? 울타리가 높여졌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형용사를 피동사로 못 만들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용사를 피동사로 못 만들 뿐인데 전미사가 붙으면 품사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자, 그래서 높다가 높이다가 된 것도 사실은 전미사가 붙어서 품사가 바뀐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거 예전에 그 고3 어디 그 모공과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저기 뭐냐, 이 어떤 전미사가 붙었을 때 이제 그 쓰일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전미사가 붙어서 품사가 바뀌는 경우, 안 바뀌는 경우 뭐 해가지고 이제 막 A, B, C 나눠가지고 어디에 해당하는지 막 집어넣으라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높다라고 하는 형용사는 피동사로 만들 수는 없어요. 맞지? 근데 사동사로 만들 수도 있어. 그런데 사동사가 됐으니까 이 사동사 뒤에 아우지다가 붙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사동사 높이다에다가 아우지다를 붙여서 피동문 만드는 거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 사동문. 자, 파생적 사동문은 필연적으로 뭘 발생시킵니까? 중의성을 발생시킵니다. 맞죠? 특히나 이제 이희리기 우부초 붙었을 때. 맞지? 자, 그래서 이희리기 우부초 붙었을 때 우리가 보통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으로 중의성이 생깁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라고 하면 이제 직접 옷을 입혀준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옷 입어 라고 말해서 입게 만든 것도 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런데 통사적 사동문은 반드시 어떤 의미만 가지고 있어? 간접 사동의 의미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하다 라고 하면 어머니가 아이 보고 옷 입어 라고 말해서 입은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통사적 사동문은 간접 사동에만 해당하죠.
끝. 좀 시키다. 응. 시키다. 시키다. 저기 뭐냐. 아버지가 나한테 운동시켰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예문이 직접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시키다 이거. 시키다 예문이 직접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직접 사동을 했을 수 있어. 십정사동이 될 수. 잠시만. 2번 시켰다. 이 희vik이 우구추가 붙을 경우에만 보통 직접사동이랑 간접사동 있죠.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에 그 중의성이 생긴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키다 같은 경우에는 간접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시키다를 직접으로 할 수 있나? 생각해보면. 이번 직접 시키네. 이거는 간접의 의미만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 2번 시켰다는 직접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2번 개한 거야. 개한 거. 맞죠. 그래서 그거로만 봐야 될 것 같아. 그거는 직접이라고, 간접이라고? 아버지가 안 하는데 2번 시켰다. 2번 알겠다. 간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간접. 자, 다음. 쭉 넘어가서 다 넘어갑시다. 문장은 중세 보자. 이거 주제 잘못 붙여준 거 아니에요? 왜? 이게 이렇게 그래. 이게 붙여져 붙여져 있다고? 잘못돼 있습니다. 자, 중세국어 페이지가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언제 진도 어디 나가고 있어요? 달라요. 어디 나가고 있어요? 한국. 중세국어 끝나고 중세국어 끝나고 한국맞춤법 맞춤법 들어갔고 한 분은 문장. 그러니까 그 문장이지. 문법 요소 들어가고 있네. 지금 수행하죠. 수행평가하고 있어. 자, 그러면 그 학교에서 혹시 고대국어 얘기하시던가 선생님? 수업 안 하셨어요? 고대국어도 했어? 응. 오케이. 그러면 나올 수도 있긴 하겠다. 그럼 좀 뺄라고 했더니. 자, 그래서 고대국어는 그냥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어떤 조사의 형태 있지. 그 고대국어에서 썼다 안 썼다? 썼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고대국어 중에서 특히나 향찰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죠. 향찰에서 여러분들 제망매가 보면은 제망매가 한자로 어떻게 적혀 있는지 압니까? 제일 첫 줄이 원래 우리 해석하면은 삶과 죽음의 길은 이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삶과 죽음의 길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한자로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생사로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생사로는 뭔데? 삶과 죽음의 길이잖아. 은은 뭔데? 보조사.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숨을 은자가 쓰여 있거든. 근데 숨다는 의미는 없어요. 맞지? 자, 그래서 삶과 죽음의 길에 숨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뜻 없이 은만 쓴 거야. 맞지? 그래서 향찰에 주로 많이 드러나죠. 고대국어, 향찰도 고대국어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주격조사 이, 목적격조사 을은 주로 세 글자 많이 썼습니다. 요거 많이 썼어요. 이거 그냥 우리 새를 뜻하는 건데 새는 안 가져오고 그냥 을만 가져와가지고 이제 목적격 조사를 쓰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써 이자 쓰는 거 있어요. 걔도 이제 추가적인 부연 설명 달아줄 때 좀 많이 썼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한자의 뜻만 가져와가지고 쓴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사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도 쓰고 있는 조사가 고대국어에서도 드러난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말의 전통성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도 좀 찾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향찰의 특징만 좀 살펴보면은 이제 향찰은 일단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린 것도 음과 뜻을 빌린 거야. 자, 그래서 어떤 한자가 음을 가져왔고 어떤 한자가 뜻을 가져왔는지가 불분명해서 지금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해석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찬기파란가 무죽지란가 뭐 이런 한가들 배울 때 막 해석본이 여러 가지야. 그렇죠? 자, 그 이유가 뜻과 음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자, 그 다음에 향찰은 또 무엇을 순서대로 썼다? 우리말 어순에 맞게끔 한자를 썼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향가랑 그 향가도 한자로 쓰여 있잖아. 한시도 한자로 쓰여 있거든. 향가랑 한시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 어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 중국어는 어순이 서술어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왜 영어 더 빨리 배우잖아. 걔네랑 그 영어랑 문법이 비슷해가지고. 우리는 서술어가 맨 마지막에 나온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향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쓴 거야? 한자를 우리말 순서대로 바꿔서 쓴 겁니다. 한문으로 쓰면 그렇게 안 써. 서술어가 먼저 나와. 근데 우리말처럼 서술어를 맨 뒤로 빼가지고 쓰는 게 향찰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조사랑 어미도 음만 가져와가지고 썼죠. 그래서 이제 그게 특징이다. 한찰. 자, 다음 중세국어 봅시다. 중세국어의 특징만 우리가 머릿속에 좀 넣어놓으면은 그 중세국어의 특징에서 근대국어는 그냥 우리 지금 국어랑 중세국어의 차이점만 생각하면 그 부분들이 대부분 다 근대국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중세랑 근대를 우리가 구분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이거는 고3 올라가도 마찬가지야. 중세랑 근대 구분할 때 우리가 뭐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구분할 거야. 자, 중세, 근대 구분할 거야. 어떻게 구분할 거야? 일단은 첫 번째, 소실 문자. 다음. 어? 맞아. 너무 좋은 시켜비. 너무 좋아. 나 몸 좋아에 연결돼서 그거 국외음악 그 다음에 원술모음악 파괴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파괴되어 있는 거 바뀌어 있는 거지. 그렇죠? 또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은 종성법입니다. 종성법. 맞죠? 8종성에서 7종성으로 바뀌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 현대국어의 받침에 분명히 디귿이 들려있거든. 근데 그러니까 어차피 현대어풀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현대어풀이의 서술어에 받침이 디귿 받침으로 되어 있어. 근데 걔가 시옷 받침으로 적혀있잖아. 걔 전부 뭐야? 7종성법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 과거에 있었던 이제 그 시조들 중에서 뭐 어떤 게 있냐면 땅은 듣는 대로 듣고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 그 시 구절이 있거든요. 시가가 이게 뭐냐면 돋는다. 땅이 돋는다고. 맞죠? 근데 받침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시옷이라고 되어 있지. 그럼 언제 쓰인 거야? 임진왜란 이후에 근대에 쓰인 거야. 이거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좀 알아둬야 되는 게 대체로 이거는 지금 이번 시험이 아니고 그 고3 올라가서도 보통 중세가 나온다 하면은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대체로 이런 거 구분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시간 제일 오래 걸리거든. 왜냐면 지문형으로 만들면 막 생전 처음 보는 문장이나 이런 것들 뭐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가지고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변화 양상 중에 우리 요거만 좀 보자면 이어적기 이후에 뭐가 쓰였습니까? 거듭적기가 쓰였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끊어적기 쓰고 있잖아. 맞죠?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재음수로 하는 말이 있거든. 기억납니까? 혹시 안 배웠어? 안 배웠어?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음상으로 뒷말의 첫 소리 초성이요 거센 소리가 나잖아.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가 거듭적기에 따라서 쓰면은 당연히 어떻게 쓰이겠어? 이렇게 쓰이겠지. 이거 이해돼요? 높은. 근데 이렇게 안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어떻게 쓰는데? 얘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발음하면 어떻게 돼? 높은 이렇게 되잖아. 맞죠? 이걸 우리는 재음소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어차피 이 피읍이라고 하는 소리가 비읍이랑 히읗이 만나면 나는 소리거든. 맞죠? 자, 그래서 얘를 음소를 두 개를 나눠준다라고 해서 우리가 재음소화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거듭적기 과정에서요, 이런 식으로 높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거듭적기에 따라서 쓰면 어떻게 써야 돼? 높하고 푼이 돼야 돼. 맞지? 그런데 얘를 많이 봤어. 얘를 많이 봤어. 얘 많이 보지 않았어? 높은 매에 올라가니. 송민 뭐 기억 안 납니까? 맞죠? 높은 매에 올라가니라고 할 때 이렇게 적혀 있다. 왜 그런데? 재음소야. 맞죠? 왜냐면 비읍이랑 히읗이 만나면 피읍이 되니까 얘를 그냥 두 개로 나눠주는 거야.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일단 초성이 이응 안 써도 돼. 어찌됐건 간에 조선시대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거 뭐야? 초성이 이응 쓰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중세 때는 이어적기 한 거고 저기 근대 때는 거듭적기 한 거 아니야. 맞죠? 이 소리 없는 여기 요 자리를 너무 싫어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만들어주는 방법 중에 이 재음소화의 방법도 있었죠. 자, 그 다음 근대에서 요거 좀 봅시다. 자, 방점이 이제 두 개짜리는 사라져요. 점점점 나중에 사라지지만 완전 근대로 가면 사라지지만, 그러니까 방점 종류가 한 개만 찍혀 있는 것도 있어. 점 하나만 찍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표기로는 나타나. 근데 사람들이 점점점 말할 때 음가는 사라지게 돼요. 자,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방점이 남아있는 시대의 글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방점 어차피 그 본문 보면 나와 있잖아. 맞지? 방점이 있어요. 방점이 있는데 얘를 가지고 소리의 길이 어쩌고 하면 맞아 틀려? 틀렸어요. 알겠죠? 소리의 길이는요, 방점이 사라지고 나서 우리에게 남은 겁니다. 남은 유산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리의 길이 어쩌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맞죠? 전부 성조 얘기해야 돼요. 소리의 높낮이 얘기해야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흔히 장음이라고 얘기하잖아. 장음이 과거에 어떤 성조였는데? 상성이었던 애들이 다 장음이 된 거죠. 거성은 안 남아있죠. 그 거성 느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우리 블루베리 스무디 하면 돼. 그치? 부산 사람은 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상성이 지금 우리 현대국어에 장음이 된 거다. 자, 그 다음에 혹시 학교에서 이거 했나요? 대상법 5가 사라졌다. 했어, 안 했어? 했어? 자, 그러면 대상법 5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이 대상법 5가 드러나는 문장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내 28자를 맹가노니. 자, 맹가노니 원래 기본형 뭔데? 글다였다, 그쵸? 글다. 자, 그래서 어미 빼고 느라고 하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붙고, 그 다음에 오 붙고 니였어. 기억나죠? 맹글 느오니야. 맹글 느오니. 자, 맹글 느오니에서 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야. 맹글다는 만들다니까 동사잖아. 동사일 때 현재 시제 선어 말하면 붙죠. 이 느. 형용사랑 서술격 조사일 때 붙어, 안 붙어? 안 붙습니다. 현대국어랑 똑같아요. 알겠지? 자, 동사일 때만 붙는 건데 현재 시제 선어 말하면 붙고 나서 니가 안 붙고 중간에 오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만들어진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맹과 노니가 만들어진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 오의 역할이 뭔데? 대상법이죠. 대상법. 뭐라고? 스킵했다고? 네. 그러면 적혀 있는데 스킵한 거야? 예. 근데 고대국어는 고대국어를 왜 많이 하셨대? 그냥 너네들한테 덜 익숙해서 그런 거 아니야? 1학년 때 이거 할 때 훈민정음 할 때 저 스킵해가지고. 근데 1학년 때 하시던 선생님이랑 똑같은 쌤이야? 네.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 오케이. 자, 그래서 보자면 이 오는요, 이 문장의 주어와
화자가 일치함을 나타내는 게 요 오입니다. 우리는 대상법 선호말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문장의 주어, 그러니까 주체, 주어를 따지면 내가 28자를 맹가노니 라고 했으니까 28자를 만드는 나가 주어야. 맞죠? 나가 주어. 그 다음에 그 나가 누구야? 세종대왕이야. 이 문장 말하는 사람 누구야? 세종대왕이야. 맞지? 자, 그러니까 이 말하는 화자,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과 이 문장에 나오는 나가 서로 똑같은 사람이다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장의 주어랑 화자가 일치함을 나타내는 오인데 이거 근대국어에 어떻게 된다고? 사라진다고. 그렇죠? 아,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봅시다. 그 앞에 중세국어 이중모음 얘네들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모음이라고 얘기하잖아. 맞지? 근데 중세국어 때는 얘 이중모음이었어. 맞죠? 왜 이중모음이었어요? 어떻게 바라보기 때문에 뭐가 뒤에 있다? 반모음이 뒤에 있기 때문에 얘를 이중모음으로 보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뭐야? 아 플러스 반모음 이죠. 얘도 플러스 반모음 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를 실제로 발음할 때 에로 발음 안 하고 어떻게 발음했다는 거야? 아이라고 발음했다는 겁니다. 얘도 어이, 얘도 오이, 얘도 우이라고 발음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반모음이 뒤에 있는데 이런 종류의 이중모음을 보통 어떤 식 이중모음이라고 합니까? 하향식 이중모음이라고 하죠. 혹시 학교에서 했니? 하향식 이중모음 안 했어요? 자, 그래서 하향식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게 반모음이 뒤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걸 왜 생각하면 좋냐면 얘 뒤에 뭐가 못 붙어? 중격조사 반모음 이가 못 붙잖아. 그치? 왜 못 붙냐는지를 생각해보면 물론 당연히 얘가 형태적으로도 갖다 붙이려고 해도 붙일 자리가 없어요. 맞지? 붙일 자리도 없을 뿐더러 붙여도 소리도 안 나. 맞지? 왜? 아이라고 발음할 건데 뒤에 이 붙이면 아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중격조사가 있는지 아닌지를 이걸 글로 판단해.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생략시키는 겁니다. 맞죠? 중격조사 생략되는 환경. 얘뿐만 아니죠. 아래 이 붙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현대국어에서 안 쓰니까 내가 뺐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대국어에서 얘를 단모음으로 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얘네들은 이중모음으로 썼다. 그렇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요것도 좀 물어봅시다. 이거 습 얘네 세 개 혹시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 거 어떤 환경인지 어떻게 얘기했어? 아니 그러니까 그 프린트가 그래서 있었어 없었어? 있었고 얘기했어?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샤 관련해가지고 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샤는 어떤 환경에 쓰는 거? 시는 어떤 환경에서 쓰고 샤는 어떤 환경에서 써요? 샤워 앞에서 얘가 좀 특이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현대국어에서 어떤 그 의문이 어떤 환경에서 쓰인다 라고 하면 대체로 뒷말에 영향받아 앞말에 영향받아. 대체로 앞말에 영향받죠. 근데 얘는 뭐에 영향받아요? 뒤음절에 영향받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얘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의문이 오면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오면 얘를 씁니다. 맞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의문이 오면 뭘 써요? 얘를 써.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냥 샤로 어절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읍사 같은 거 생각해보면 달 하나 높이고 노드 샤라고 하면서 문장 끝나잖아. 맞지? 그럼 이럴 때 샤로 끝나 있으면 이 뒤에는 뭐가 있다고 보는 거야? 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왜? 어찌됐건 간에 샤라고 하는 건 어느 환경에서 쓰기 때문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올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자, 다음 된 것 같다. 아, 그리고 그 문법에서 중세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높임법마다 그 선어말 언어에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맞죠? 중세 때는 있어요. 근대 때는 있어 없어? 근대 때는 아닌 것도 있어.
맞지? 자, 근대로 넘어가서는 선호말 어미로 나타나지 않는 높임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세 때 같은 경우에는 높임법이 지금 객체 높임 선호말 어미 시샤 있고, 그 다음에 주체 높임 선호말 어미 시샤 있고, 객체 높임의 선호말 어미 습습습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저기 상대 높임의 선호말 어미 뭐 있습니까? 이랑 잇 있었습니다. 뭐뭐 하나이다, 뭐뭐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랑 잇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기 뭐냐 근대국어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죠. 그래서 시샤 같은 경우에 남아 있지만 그 다음에 저기 상대 높임이랑 그 다음에 그 저기 객체 높임은 좀 달라집니다, 맞죠? 그래서 습습습 얘네들이 어디로 가? 상대 높임으로 가잖아, 맞죠?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 그 중세국어를 그렇게 빡세게 안 한 게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알지 하고 안 한 거야. 이번에 안 다루 많이 안 다루겠다고 하고 안 하신 거야, 많이. 알지 하고 하는 거네. 맞죠? 그럼 알아서 그냥 풀트 보고 배우라는 거야. 그 기억 떠올리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그럼 최근에 했어? 근데도 했는데 근데 중세 고대를 좀 더 많이 배웠어. 앞에 나와 있는 개념보다 더 많이 배웠어. 그치. 이거는 근데 사실 진짜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냥 간략하게 해놓은 거라 가지고 고대는 사실 문제도 많이 없기는 해요. 많이 없긴 해. 뭐 얼마나 자세하게 배웠길래 고대를? 서기지 풀기도 더 많고. 그 다음에 이두랑 가결이랑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어떻게 쓰는지 막 이런 거 다 하고. 대파 차이점도 더 많고. 그럼 문제 무조건 나오긴 나오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많이는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아마 너네들 입장에서 이게 너무 생소하니까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좀 말씀 좀 길게 하시는 것 같아요. 중세 어차피 뭐 니네 저번에 했지 이러면서 너네 작년에 어차피 내가 지금 사실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용교천가랑 그 다음에 소학원에까지 다 시험 범위 들어갔었지, 맞죠? 그럼 어차피 다 했을 거고 하니까 얘기를 하기 좀 알겠습니다. 뭐라고? 화작 갈 걸? 왜? 그냥 화작 뭐 쉬워 보이는 거 화작 갈수록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쉽다가 수능이 쉽다는 거야 아니면 내신이 쉽다는 거야? 내신이 쉽다고? 아 이게 약간 그 화작하는 애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게 약간 그 무리가 그렇게 돼서 그런 건가? 상대적으로 좀 뭐라 해야 되지? 국어 공부 덜하는 애들이 화작 쪽으로 가가지고. 아 근데 학교 화작 되게 쉽지 않은데. 아 근데 너네 그 화작 지문수가 너무 작더라 시험 범위가. 그래서 안 했을 거야. 원래 그렇게 안 돼요. 막 조금 빡센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년치 기출해가지고 화작 지문 나오고 이러니까 그냥 피지컬로 읽어야 돼서 시간 안에 보내도 태반이죠 원래 화작이. 근데 너네는 이번에 그 지문수가 아마 작아서 막 그러지 않았을까? 뽑기 잘못됐다고? 아 내신. 근데 엄매 내신 진짜 힘들긴 해. 엄매 내신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어찌됐건 간에 엄매 고른다는 애들은 다 그래도 국어에 그냥 그래도 좀 한다는 애들이 다 이제 엄매 고를 테니까 좀 상위 등급 따기, 1등 따기가 좀 쉽지 않지. 9등급 체제에서 어쩔 수 없어. 이거 해야지.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요거 중간중간에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떠올려 볼 만한 것들 다시 한번 좀 볼 건데요. 이게 근데 중간에 좀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자 수비디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순경은 비읍이 쓰였다는 점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얘가 중세국어라는 걸 알 수 있어. 페이지 174페이지 3번 문제. 자, 요거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냥 비읍이 있는데 이제 이어적기에 따라서 생길 때 이제 순경은 비읍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순경은 비읍이 그냥 바로 받침에 붙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관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E가 됐고 중경호 비읍이 이어졌기에 따라서 드러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수매 같은 경우에 원래 기본형이 뭐였습니까? 쓰다야, 맞죠? 거기에 뭐가 붙었어? 명사형 몸이 붙었고요. 거기에 플러스 애가 붙었어요. 요거요, 내가 얼마 전에 지금 중학교 그냥 1학년 애들 시험 치는 것 중에 내가 깜짝 놀란 게 그 위에 보기에 이어졌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어디에만 밑줄 꺼져 있냐면요, 여기에만 여기에만 밑줄 꺼져 있거든. 자, 그래서 여기에만 밑줄 꺼져 있으면 이거 지금 여러분들 이어졌게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겁니다. 왜? 수 자체는 어디에서 왔어? 스움에서 왔는데 여기 사이에는 이어졌게 될 만한 게 없어요. 맞죠? 이어졌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져 있어? 여기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죠? 밑줄 여기만 꺼놨더라고. 자, 그래서 스움에를 전부 다 보면은 지금 스움에에서 여기에서 몸조화 일어났죠. 이제 이어졌기 일어났죠. 몸조화는 둘 다 일어나 있어. 맞죠? 움이랑 그 다음에 에 전부 다 일어나 있습니다. 자, 다음 사람마다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생각해 봅시다. 요거 여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가 들어가 있는 형태거든요. 왜 들어가 있느냐? 사람마다 하여서, 그러니까 하게 만들어서야. 그래서 요거 사동적 비사 1이기 구축입니다. 자, 그래서 요 쌍이음을 쓰는 상황이 뭐냐면요, 요 얘가 여기 원래 있는데 생략되었다라는 말로 여기 쌍이음을 씁니다. 그렇죠? 자, 다음 맹간운이 아까 이야기했고 엄청 예민하셔. 그러시니까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꼭다리 없어. 꼭다리 있어. 맞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음가 있는 거는 얘가 음가가 있는 거다, 그치? 자, 리을과 여린 히읗이 만나 있어. 얘는 무슨 형 전성어미라고 합니까? 리을 구조 홀 빼이셔도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잖아. 하다에 리을 붙어 있으니까 뭐야? 미래 시제 관형사용어미지. 맞죠? 자, 그래서 얘 관형사용어미입니다. 자, 그런데 리을에 여린 히읗 붙어 있죠. 이 여린 히읗의 역할 뭡니까? 된소리고. 그래서 헛베이셔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도 남아있는 흔적이 뭔데? 우리 관형사용어미 리을 뒤에서는 뭐해? 된소리대기 일어나잖아. 된소리대기 네 번째 규칙 기억납니까? 맞죠? 이게 남아있는 흔적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한자로 하면 입성구라고 얘기하거든. 입성구. 그러니까 되게 뚝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제 뭐냐면 소리가 닫히는 거야. 마치 디귿 받침처럼 리을 발음하고 나서 뚝 끊고 그 다음 막 음절을 발음하기 때문에 된소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야기 좀 하자면 만물의 근원이 땅의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체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체자의 뜻이 뭡니까? 한자 그대로 하면 다를 이자의 몸체자야. 그러니까 몸이 다르다는 거야. 왜 다른데? 얘는 무엇의 원리를 따르지 않아서? 그게 제자 원리 중에 뭐? 아니죠.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발음나는 위치 기준으로 하면 분명히 시옷이랑 똑같거든. 맞죠? 자, 그런데 얘가 소리가 세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원래 획을 더할 때마다 소리가 세져야 돼. 스, 즈, 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래서 가획에 따라 원리에 따라 만들지 않은 글자라고 해서 이체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여름 하나 봅시다. 얘 원래 원형이 뭡니까? 열다 플러스 음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명사 파생정비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자, 열 뒤에 음이라고 하는 명사 파생 정비사가 붙어가지고 여름이 됐고요. 얘가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얘는 우리가 명사 파생 정비사에 뭐가 있느냐? 요 음과 요 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음 조화에 따라서 쓰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어 중에서 걸음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현대어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얘를 중세국어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자, 일단 품사부터 생각해야 돼. 얘는 품사 뭐야? 그렇지, 명사. 얘는 품사 뭐야? 그렇지, 동사. 헷갈리면 큰일 나요. 심장에서 방금 철렁했어야 돼. 이거 바로 대답 안 나왔으면. 아, 물론 이제 중앙으로 쳤으니까. 자, 명사 동사야. 왜 그런데? 이 음은 뭐야? 정미사. 이 음은 뭐예요? 명사형, 어미. 맞죠? 자,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라고 하면은, 아, 이건 설명 못하겠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 명사 동사입니다. 알겠죠? 중간고사 쳤으면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지금 걸음 같은 경우에는 명사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얘는 원래 품사는 걷다잖아. 그치? 동사가 명사가 됐어. 그러면 음은 무조건 뭐야? 정미사야. 왜? 우리말에 품사 바꿔주는 건 정미사밖에 없다고. 그 명사형 정미사가 붙었으니까 모음 조화에 따라서 얘 어떻게 해줘야 돼? 걸음이 돼야 되겠지. 근데 뒤에 을 붙어 있으니까 걸음을이 되겠지. 걸음을. 그치, 뒤에는 거름이 돼야지. 옴은 명사형 어미, 음은 명사형 전미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꽃 좋고 여름 하나니라고 해가지고 열매가 많이 열리는데 얘 밑줄 그어놓고 동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전미사가 붙어서 품사가 바뀐 거야. 알겠죠? 얘는 명사입니다. 여름은. 자, 그 다음에 저기 용변천가에 꽃 좋고 여름 하나니라고 되어 있잖아. 자, 요거 꽃 좋고 하나만 좀 봅시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특이사항으로 찾을 수 있는 문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있어요? 팔종서법 어겨져 있는 거. 그렇죠? 용변천가에 이렇게 그 중세국어 법칙에 어긴 문장이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런데? 용변천가를 만든 이유를 생각해보면 돼. 용변천가는 1장부터 125장까지 되게 긴 노래야. 맞지? 자, 근데 이 노래 뭐 때문에 만들었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써볼 데가 없어. 그래서 발표하기 전에 뭐 한 거야? 직접 써보고 읽어보고 불러본 겁니다. 학자들끼리. 맞죠? 두 번째는 내용을 어떤 내용을 담았어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담아가지고 발표했습니다. 왜 그런데? 당시에 아직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안 된 때였기 때문에 고려의 색채가 많이 남아 있었단 말이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성혁명, 그러니까 이제 이 반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계속 확보를 해야 됐잖아. 그치? 그래서 용변천가에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있다 했었죠. 자, 그래서 다시 팔종서법에 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어적기가 좀 어겨져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저렇게 문장 써보면서 실험해 본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꽃 교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또 중간에 뭐 문제가 뭐냐면요, 뭐가 생략되어 있어? 자, 주격조사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환경이 이나 반봉 이를 쓸 수 없는 환경이라서 영형태를 쓴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런데? 자음으로 끝났잖아. 그럼 뭐가 오면 돼? 원래 원칙에 따라서 얘가 오면 돼. 오지 좋고라고 하면 돼. 근데 어떻게 되어 있어? 지금 안 쓰여 있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 생략하듯이 얘는 그냥 애초에 안 쓴 거야, 조사를. 알겠죠? 꽃 좋고 여름 하나니라고 할 때. 자, 다음 7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근대국어의 특징들만 좀 살펴봅시다. 문제랑은 전 상관없이 근대국어의 특징을 일단 어디에 드러나? 요거 끊어적기. 그 다음 또 바짜오. 이것도 우리 근대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자, 일단은 얘가 원래 기본형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다가 돼야 될 거야. 맞지? 자, 그리고 이 잡은요, 사실은 비읍이라고 적혀있지만 순경은 비읍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이라고 하는 어미가 붙으면 어떻게 돼야 돼? 원래는 받자 번이 돼야 돼. 맞지? 자, 근데 지금 순경은 비읍 안 쓰이고 어떻게 되어 있어? 이응만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 순경은 비읍이 소실이 되었다. 늘 알 수 있죠. 그냥 본문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건데 그 물어보는 문제는 다른 겁니다. 그냥 객체 높임 찾아가는 거야. 알겠죠?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쭉. 또 쉽나? 잠깐 쉬었다 합시다. 하고 조금 보다가 한글 맞추고 볼게요.